지난 영상에서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주범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인생과 행동 양식,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인플레이션의 시작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걸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큰 부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불행과 고통의 늪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결국 사람의 욕망이 흐르는 곳에 돈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즉, 누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보는 눈이 필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알아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주범이자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죠. 정말이냐고요? 이번 영상 보고 나면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 공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결혼을 할지 말지도 미국에서 일어난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 모르는 건 눈뜬 장님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전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보통 패권 국가는 기축통화와 함께 전성기를 시작하는데요. 기축통화라는 건 국가 간의 금융 거래나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각 국가는 자기 국가의 통화를 사용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통화가 기축통화인 거죠. 이러한 기축통화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째, 군사력이나 무역의 힘이 세야 합니다. 둘째, 금융 체력이 강해야 해요. 즉, 금의 보유량이 많아야 합니다. 셋째,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야 합니다. 즉, 국가 신용도가 최상이어야 하죠. 100년 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기축통화국이었습니다. 이때는 파운드가 기축통화였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조금 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국이 모여 회의를 하죠. 금융질서를 위한 국제통화 및 통화정책을 규제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의 주요한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앞으로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로 할 것. 둘째, 앞으로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줄 테니 안심하고 사용할 것. 이렇게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통화의 가치를 금과 연계하는 화폐 제도를 금본위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화폐와 금을 교환하는 걸 금태환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는 달러의 가치가 금과 연계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나 얼마 못 가 이 금태환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미국은 브레튼우즈 회의 이후 서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샬 플랜이죠. 또한 자국의 군사비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고, 외국에 군사원조를 해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53년에서 1974년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이때 미국은 전쟁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정 지출로 재정 적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죠. 금태환이고 나발이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통화를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죠.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보다 달러가 더 많은 겁니다. 미국의 금 보유액은 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달러는 8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미국 정부에 달러를 던지고 금을 인출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미국은 모든 금을 빼앗기고 파산하게 될 처지에 놓였죠. 근데 전쟁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경제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전쟁보다도 더 큰 죽음과 빈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전쟁에서 패한 남미 국가들 보세요. 대부분 마약과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끊임없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명이 아예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때문에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제를 버려버립니다. 난 모르겠다. 이제 금은 더 이상 못 바꿔주고 그냥 달러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두고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선언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게 됐죠.
미국의 깡패짓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의 말에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세계는 금과 화폐의 연동을 버리고 환율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롭긴 한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신가요?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단순히 각자 살면서 내린 의사결정으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와 경제 흐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환율의 시대가 된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바로 전 세계가 더 큰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간다는 점입니다. 자, 미국 정부는 근본이제로 인한 통화 발행의 족쇄가 풀렸죠. 그래서 점점 통화량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자산 시장의 상승을 불러오죠. 정확히는 자산 시장이 오른 게 아니고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급여나 연금이 자산 시장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요. 실물 자산이 없는 개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했죠. 더 많은 빚을 내서 더 큰 사업을 벌이고 더 일찍 자산 시장에 올라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을 타고 더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노동이나 연금 소득만으로 연명하던 사람들은 점점 소득분위 아래로 추락했죠. 이러한 세계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이 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진정으로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근본이제 폐지 이후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더 이상 달러의 예전 같은 신뢰를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계속 찍어낸다면 결국 영국처럼 신뢰를 잃고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미국은 경제 시스템과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무역 결제를 달러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참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도운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유가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100년 전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어두우면 불을 켜고 심심하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배송도 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석유가 없다면 할 수 없죠. 즉,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석유를 오로지 달러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근본이제 폐지 이후로도 전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를 밀어주면서 최신식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사우디는 그 덕분에 경쟁자인 이란을 제치고 중동 최강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중동 지역에서 계속 전쟁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뭔지 촉이 오시나요? 중동의 평화란 곧 중동의 결집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미국의 석유 패권과 기축통화 자리를 위협하며 나라의 존망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죠. 세계의 패권은 기축통화로 연결되고 기축통화의 패권은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나라가 미국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은 최근까지도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했죠. 그 덕분에 강한 산업 경쟁력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반사이익은 줄어들었고 러시아의 경제력은 점점 커지고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처럼 모든 정치와 사회 현상은 경제와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를 모르고 열심히만 사는 건 무엇이 본인의 인생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죠. 하지만 노력의 결실이 왜 다를까요?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제자리이고 누구는 허덕이는 걸까요? 멘탈 마인드의 차이도 있겠지만 자본주의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대가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예전엔 창업을 하든 부동산을 통해서든 자산소득을 늘릴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퇴직 이후에 생존하기 위함이고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함인 거죠. 요즘은 40 초반에도 퇴직을 합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면 나를 써주는 데가 없죠.
그럼 100세 시대에 40부터 100세까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뭔가 돈을 버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야 그나마 괜찮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답이 있나요? 자본으로 돈 벌어야죠. 그래서 금융 공부, 투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주식하면 큰일 나. 절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살아도 불행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부디 다른 걸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간 셈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본인을 위해서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든 돈 버는 법과 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서 그동안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낡아 빠진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은 내 인생과 행동을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있더라도 도전하고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그저 살아온 방식대로 살거나 그저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이기만 한 태도를 일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자본주의와 마인드에 대해서 눈을 뜨고 기왕 사는 인생 잘 살아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만약 따로 책 읽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제 채널의 자본주의 재생 목록을 정주행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 도움 되실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 이번 영상에선 금리를 못 다뤘는데요. 금리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을 또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가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